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정책 경쟁, 외연 확장 경쟁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이런 종류의 뉴스들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 것이고 일단 주도권은 여권이 잡은 모양새입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가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오늘 대구 방문은 시사점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불과 10여일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나고 다시 찾아간 거니까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오늘 뉴스9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대구 달성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안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관 앞으로 마중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손을 맞잡습니다.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곧 뵙겠다고 한 지 12일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 제가 조만간에 감사합니다. 날씨 이야기부터 정상 외교와 산업계 동향까지 1시간가량 대화가 이어졌는데 특히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보니 어떻게 당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니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환담 후엔 정원도 함께 산책했습니다. 앞서 7개월 만에 대구를 찾은 윤 대통령은 칠성시장을 방문해 아주 힘이 난다며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대구 근무할 때 한개 미나리 먹으러 이거 좀 찢어가지고 저녁에 좀 먹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 신당론을 비롯한 분열 움직임이 감지되자 윤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 잡기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물론 총선과 맞물려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실이 구상하는 이번 개편의 화두는 변화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았고 그 결과가 강서구청장 선거로 나타났다는 자기 판단 때문일 겁니다. 특히 절반 가까운 장관 교체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후임 인선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장관은 정치인 출신인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등 모두 7명입니다. 추 부총리와 박 장관은 국회 예산 처리 과정이 마무리되면 사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도 제 마음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나갈 때도 제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다 하는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실 부분이다. 경제부총리 후임으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보훈부 장관 후임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도 수석 6명 가운데 5명을 바꾸는 대규모 개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후임 경제수석엔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후임 홍보수석으로는 이도훈 현 대변인이 유력합니다. 조만간 사직할 예정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후임에는 김정수 전 육사교장과 김희정 전 장관이 거론됐지만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출범 초 국민과의 소통을 늘린다며 규모를 확대했던 시민사회수석실은 4개 비서관실에서 3개 비서관실로 다시 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출마자 사퇴로 인한 빈자리를 그대로 채우기보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소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런 움직임과 맞물린 인요한 혁신위의 가시적인 성과는 결국 국민의힘 중진 친윤 의원들이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은 반발 기류가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적지 않죠. 그 첫 번째 주자는 김기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도권 험지 출마보다는 불출마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언제 발표할지는 여러 정무적 판단이 뒤따를 겁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1기 지도부에서 수석 대변인을 지낸 유상범 의원은 김 대표의 울산 출마 포기 관련 질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인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저는 충분히 당과 어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이제 검토를 하실 거다. 강서 보궐선거 패배 직후인 지난달 15일 의원총회에서 정계은 퇴각오를 밝히는 과정에서 발언으로 당내에선 총선 불출마를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불출마가 오히려 내부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결단 시기를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안을 해오면 우리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당초 거론됐던 서대문갑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 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 조언도 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전 위원장은 처방은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내일 대구에서 1호 혁신안으로 징계가 풀린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통합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단 속도전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마음도 급해지겠죠. 당과 거리가 멀어진 비명계 의원 일부가 거취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일부는 이준석 신당의 창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이른바 제3지대의 출현 가능성 그리고 이 제3지대가 만들어진다면 기존 양당 체제에 얼마나 위협적인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야권의 움직임은 여기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권보다 민주당에서 먼저 합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가능성은 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어느 거는 경우나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12월 말까지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할 생각입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비명계 조홍천 의원과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조 의원은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썩 현실적인 선택지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비명계 합류에 대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입장에서야 어려운 길이 되더라도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반면 국민의힘과는 연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옆방에 있던 안철수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영어로 응대한 것을 안 의원이 비판하자 옆방에서 이를 듣던 이 전 대표가 조용히 좀 하자며 여러 차례 소리친 겁니다. 안 의원 측은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격분했고 이 전 대표는 20분간 욕을 해서 참다 못해 말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은 오랫동안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국면의 주도권은 역설적으로 강서 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먼저 잡은 듯한 모양입니다. 정책 경쟁에서는 여당이라는 장점도 물론 많이 작용을 했겠죠. 그러자 야당에서는 다시 탄핵 카드가 부상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잘못하면 폭탄인 민주당 내부에서 터질 수도 있는 매우 예민한 무기여서 민주당의 고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고민하는 구체적인 지점들이 어딘지 시중만 기자가 내부 분위기를 알아봤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을 공언했던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탄핵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한 명에 대한 거예요? 아닙니다. 대상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고 의총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걸.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오는 9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찬성으로 처리가 가능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안동환 검사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또 같은 날 여당이 반대하는 노조 관련법,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23일 본회의에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 연이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신속히 좀 처리해서 국정조사와 함께 이 특검도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민생을 강조하던 민주당이 정책 경쟁 대신 정쟁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자칫 오만해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김대기 실장이 나왔고 최근의 경제 상황 그리고 총선 관련 이슈들에 대통령실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 야당의 공세가 거칠었습니다. 오연주 기자가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보다 20-30%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돈을 푸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지만 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선거에도 도움도 되고 여당 입장에서 좋은데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고 우리 MZ세대가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재정 주도로 성장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시장 경제 위주 성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 구상을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반박했습니다. 저희도 몰랐다고 안 했다는 했잖아요. 겁니까? 예, 끝까지?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난 4월 불거진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고 주장한 걸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 이것이 간첩이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어요. 모욕이 될 거고. 네, 저는 이 대통령을 국감장에서 보좌하는 이제 비서실과 안보실 직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더 큰. 국회 예결위에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주식 거래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나눈 대화가 찍힌 사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지난주 수험생들의 큰 관심을 모았고 정치권의 논쟁도 촉발시켰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수면 아래로 조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각 대학과 지역적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이죠. 정부가 각 대학별로 필요 인원을 파악해 보겠다고 한 발 물러서 있는데 저희가 먼저 각 대학들을 직접 접촉해서 원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TV조선의 희망 증원 숫자를 밝힌 곳은 13곳으로 다 합하면 855명에 이릅니다. 정원 50명이 안 되는 미니 의대들은 2배 이상으로 반드시 늘려달라는 입장입니다. 1000베드가 넘는데 49명이 되다 보니까 인턴하고 레지던트 수급이 그리 원만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100명 정도는 신청하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와 경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도에 바로 51명 증원을 해서 한 100명 정도를 운영해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는 15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200명까지 경상남도 10만 명당 배출하는 의사 수가 거의 전국 최하위예요.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은 나머지 27개 의대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들까지 단순 계산하면 전체 희망 증원 규모는 2,000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정부는 9일까지 각 의대에 답변을 취합한 뒤 2주간 현장 실사를 거쳐 이르면 연말까지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의대 정원 확대에 4월을 걸고 있는 듯한 미니 대학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시설과 교수진이 충분하다는 점을 내세워 정원 대폭 확대를 희망하는 곳이 많았는데 정말 그런지 배상윤 기자가 학교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차의과대 의전원 건물입니다. 10층과 6층 건물을
약대와 간호대 재학생과 함께 실습실과 강의실로 쓰고 있지만 전체 의전원 학생 수는 160명에 불과합니다. 이 의전원의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0.45명으로 전국 의대 평균인 1.6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대학은 현재 40명인 입학 정원을 80명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사이즈가 2배로 생각한 거죠. 수도권의 다른 의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주대 의대는 정원을 3배 늘려줄 것을, 인하대 의대는 2배 이상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저희가 100명 이상 정도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 속에 복지부는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잇따라 만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보다 환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의사협회는 서울시 의사 77%가 지원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서 돈 빌린 서민들은 삶을 위협받기도 하는데 은행들은 앉아서 배를 불리는 현상에 대해서 그동안 참 많은 비판이 있었죠. 하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힘든 금융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한 대형 시중은행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엄청난 투자 손실을 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은행이 주식 파생 상품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내년 3분기 만기인 장기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을 팔면서 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해지 기능을 설정했는데 작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962억 원의 손실을 볼 때까지 인지하지 못한 우리은행은 지난 6월에서야 부랴부랴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주식 파생 상품은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도 관련 임직원 징계도 이뤄지지 않는 등 은행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할 때 광고문이 잘못된 걸 지원을 알게 된 거예요. 자체 검사를 하라고 했고요.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는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해 은행 금융사고 최고액인 직원의 700억 원 횡령에 이어 처음부터 혐의랑 범행 계획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7월에는 또 다른 직원의 9천만 원대 횡령 사고도 터진 바 있습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공연불이라는 지적입니다. 내부 통제의 수준을 더욱 면밀히 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대 시중은행 중 실적 최하위에 허덕이는 우리은행이 금융사고에 이은 리스크 관리 실패로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어제 주가가 폭등했는데 오늘은 그 반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장 시작부터 주가가 급락하면서 어제와 똑같이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듯합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3% 하락했습니다. 어제 상승분의 절반가량을 반납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어제 대량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어제 주가를 역대 최대폭으로 끌어올린 포스코홀딩스 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이상이 올랐는데 내가 아침에 오니까 80이 맞아. 공매도 금지한다 그랬잖아요. 그 순환대 추정 갈 줄 알았어. 그때가 아니야. 코스닥 시장에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어제와는 반대로 주가가 급락한 탓입니다. 빌려서 판 주식을 갚기 위해 사들이는 숏 커버링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겁니다. 국내외 펀더멘털적인 부분, 그리고 한국 시장에 있어서 약간 규제 강화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또는 이제 원금 회복에 따른 매도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겹쳐 있는 결과.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원쯤 오른 1,307.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탈주범 김길수가 도주 6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현금만 썼고 숙박시설은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채 노숙을 하면서 경찰 추적을 따돌렸는데 공중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곽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산을 쓴 채 길을 걷던 남성 앞에 갑자기 차가 멈춰섭니다. 놀란 남성은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치고 경찰 3명이 뒤따라가 제압합니다. 4일 병원 치료 중 달아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도주 63시간 만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붙잡혔습니다.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김길수는 경기도 양주와 서울 강남 등 곳곳을 이동하며 도망 다녔지만 여자친구 A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 꼬리를 잡혔습니다. A씨는 도주 첫날 김길수의 연락을 받고 택시비를 내줬던 사람. A씨 옆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김길수가 다시 공중전화에서 연락해오자 바로 위치를 추적해 찾아냈습니다. 통화를 마친 김길수는 이 방향으로 이동하다 경찰에 발각된 것을 눈치챘고 뒤로 돌아 50여 미터 도주하다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길수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만 쓴 것은 물론 지하철은 일회용 승차권만 사용하고 상가 건물 등에서 노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거 당시 김길수 손에는 동생에게 받은 돈 43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그럼 애초에 어쩌다가 교정당국이 김길수를 놓친 건지 취재해봤습니다. 김길수가 병원을 갈 때 감시를 맡았던 교정 직원 2명 가운데 1명은 도주 당시에 현장에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직원은 포승줄과 수갑 모두 풀어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교정당국의 허술한 대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숟가락을 삼킨 김길수가 입원한 병실은 7층 1인실이었습니다. 병실 내에 화장실이 있고 바로 옆이 출입문이어서 도주가 용이한 구조였지만 감시는 허술했습니다. 대부분 화장실이 문 앞에 있어요. 문 열면 바로 입구가 화장실이에요. 입원 수용자를 감시할 땐 교정 직원 2명이 감시해야 하는데 당시 1명은 물을 들어가 자리를 비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길수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채웠던 수갑과 포승줄을 모두 풀어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용자는 화장실을 갈 때도 수갑 등 1개 이상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병실 안에 남아있던 나머지 교정 직원마저 감시에 소홀해 김길수는 버젓이 병실 문을 열고 나와 비상계단으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 신고도 늦었습니다. 해당 교정 직원들은 김길수가 달아난 뒤 직접 병원 지하 2층까지 수색했고 결국 찾아내지 못하자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해 약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0분은 병실을 나간 시간이고 병원을 빠져나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신고는 7시 20분이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들 교도관을 상대로 정확한 탈주 상황을 파악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민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주류 운반 트럭에서 술병 수천 개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인근 시민들이 힘을 보태면서 2시간여 만에 모두 치웠습니다. 노돌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적재함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우회전을 하는 순간 적재함에서 술병이 마구 쏟아집니다. 수천 개의 술병이 깨지면서 유리 조각과 상자들이 도로를 뒤덮습니다. 소리가 크게 나면서 와보니까 차 윙은 올라가 있고 적재돼 있던 맥주들은 다 이제 와르르 쏟아져가지고.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제주 시내의 한 도로에서 4.5톤 주류 운반 트럭에 실린 술병 수천여 개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왕복 6차선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관, 인근 시민들까지 사고 현장에 달려왔고 한 시민은 굴삭기를 몰고 와 도로 청소를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2명이 깨진 병에 손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굴삭기도 왔었어요. 막바지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손가락이 좀 베인 것 같다 해서 찾아가 보니까 손가락이 약간... 다행히 2차 사고 없이 2시간여 만에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40대 트럭 운전자에게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시가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중국산 가짜 명품을 밀수입해서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가방부터 향수까지 없는 게 없었는데 이 중 시중에 유통된 물량이 275만 점가량으로 해경이 적발한 가짜 명품 사건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일당이 어떤 수법을 쓴 건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 환승물류센터입니다. 컨테이너에서 상자를 빼내 트럭에 싣고 다른 창고로 옮깁니다. 환적 화물 속에 위조 명품을 숨겨 들여와 빼돌리는 일명 커튼치기 밀수 현장입니다. 위조 상품이라고 그러죠. 그 물건 이제 여기서 반출하시고 50대 A씨 등 19명은 2020년부터 266차례에 걸쳐 이런 수법으로 중국에서 위조 명품 5만 5천여 상자를 들여왔습니다. 세계 3대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가방과 옷, 향수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정품 가격으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위조 상품들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시중에 풀린 물량만 275만 점에 이릅니다. 환적 화물은 국내 통관 절차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항에서 나올 때부터 그 고속에 들어갈 때까지 컨테이너를 이제 개방할 일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어떤 검사 과정이나 그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1년여 동안 추적한 해경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중국인 총책 2명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성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면서 수술해 오다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을 수술했다면서 진짜 의사에게 수술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는데 이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는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한 여의사가 눈 성형과 복부 지방 제거 수술을 합니다.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들을 수술한 성형 전문이라고 소문났지만 알고 보니 의사 행세를 한 간호조무사였습니다. 50대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사무장 병원 대표 브로커 등과 짜고 불법 수술을 했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는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모두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성형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등의 부작용까지 호소합니다. 여기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요. 코는 안에 기차뼈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대인기피증도 생겼고 우울증도 생겼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성형수술 방법을 익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의사 행세에 감쪽같이 속아 성형수술을 배운 진짜 의사도 있었습니다. 의사 일부는 실제로 유명 의사라고 알고 그 기술을 배우려고 옆에서 실제로 배운 그런 사례였습니다. 경찰은 간호조무사 A씨와 사무장 병원 대표를 구속 송치하고 이 병원에서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받아 보험금 10억 원을 챙긴 환자 등 31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하루 사이에 날씨가 확 바뀌었죠. 입동을 하루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올 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시민들은 패딩 등을 꺼내서 겨울 무장을 서둘렀고 이 강원도 산악 지역에는 강풍이 만든 서리꽃과 상고대가 만개해서 장관을 이뤘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반팔 차림 나들이객들이 보였던 서울 도심. 갑작스런 추위에 기온이 2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옷에 목도리로 무장했습니다. 두꺼운 걸 입고 나올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오늘은 너무 추워. 어제하고 비교가 너무 안 돼요. 대형마트에는 겨울 채비에 나선 주부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 하루 만에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마트에는 어제부터 입구 바로 앞 손님들의 눈길을 가장 잘 끄는 곳에 이 손난로 등 방한용품이 진열됐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니까 두꺼운 게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불 하고요. 외투, 네일크림. 강원도 산악 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서리꽃과 상고대 등 이미 한겨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화목 보일러 하려면 나무도 준비해야지 되고. 아침 최저 기온은 대관령 영하 1도, 설악산 영하 7도 등을 기록해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북서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진 뒤 모레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저희가 앞서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카페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허용된 건데요. 이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규제를 없앴다는 설명이지만 환경단체는 정책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쓰는 식당과 카페에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의 이 규제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반겼지만 인건비를 또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편하고 또 손님분들도 사실 좀 더 편해하세요. 오락가락 정책에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컵 살균기와 컵을 새로 구매를 하였고요. 근데 규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말 힘드네요.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규제를 유예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환경부라는 이름이 굉장히 부끄러운 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부담은 줄겠지만 연간 290억 개나 되는 일회용 컵 감축은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진 카카오가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위원장은 김범수 창업자가 맡습니다. 김 창업자가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은둔형 경영을 고집해온 걸 생각한다면 이례적입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사면 초가에 빠진 카카오. 말씀해 주시죠. 당신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김범수 창업자가 1년 8개월 만에 다시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13년간 길러온 수염도 말끔히 깎은 김 창업자는 새로 출범하는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내부 쇄신 작업을 직접 이끌게 됩니다. 경영일선 복귀는 아니고 이 개선점 해결하는 거는 본인이 직접 총대를 메고 이걸 어떻게든 끝까지 다 해결하겠다. 이제 이런 측면이죠. 경영진 먹튀 논란이 벌어진 지난해 3월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한 뒤 은둔형 경영을 고집해온 김 창업자가 구원투수로 재등장한 건 현재의 카카오 위기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계열사도 그렇고 정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지난 몇 년간의 과정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하나의 의사결정이긴 해요. 김 창업자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 20여 명이 참여하는 쇄신위는 김소영 전 대법관이 이끄는 준법과 신뢰위원회와 함께 계열사별 혁신안과 내부 통제 강화 방안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첫 단계로 카카오 택시 플랫폼을 다른 택시 플랫폼에 개방하고 다음 주 택시단체를 만나 수수료 개편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전쟁이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가자 지구에서만 만여 명이 사망하는 등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통치 방침을 밝히면서 전쟁이 장기화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국 앞 건물이 폭격을 맞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병원엔 다친 어린이들이 끝없이 실려옵니다. انضربت الزيتون طلعنا من الزيتون على تل الهواء ابعدوا تل الهواء باللي فيها وجينا قلنا يمكن تكون منطقه امنه.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이스라엘 정부는 1,400명 넘는 자국민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에선 10,000명 넘게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집계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10분마다 어린이 1명이 숨지고 있다며 유엔은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Gaza is becoming a graveyard for children. 미국과 이스라엘은 휴전엔 반대지만 일시적 교전 중지는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민간인 대피와 인질 석방을 위한 전술적 교전 중지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교전 중지 여건을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쟁 후 가자 지구 안보를 무기한 책임지겠다며 통치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I think Israel will, for an indefinite period, will have the overall security responsibility. 지난 2005년 철수했던 가자 지구를 사실상 재점령하겠다는 것이어서 미국은 물론 주변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예, 그럼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언제쯤 끝날지 구체적인 변수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는군요. 네, 토요일 아침이었던 지난달 7일 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1,400명 넘게 숨지고 200명 이상 인질로 끌려가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적들이 지금껏 본 적 없는 대가를 치를 거라며 이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닷새도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 주민들을 향해 대피하라고 경고했고 며칠 뒤 가자지구 병원이 폭발하면서 이스라엘이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이 자체 오발 사고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중동 내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이스라엘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정상들은 만나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예, 결국 이 병원 폭발이 전쟁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됐다는 분석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뒤 이스라엘 접경 검문소가 개방돼서 구호물자가 처음으로 가자지구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탱크를 보내는 등 이 지상전 준비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휴전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채택됐지만 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반대표를 던졌고 이스라엘은 국제 여론과 상관없이 지상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했다고 했는데요. 미국이 뒤늦게 임시 휴전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걱정하는 건 죄 없는 민간인 희생 때문인데 특히 가자지구 희생자 수를 두고는 입장들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과거 하마스가 사망자 수를 과장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이 쓰는 수치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바이든 발언이 나온 뒤 가자지구 보건부는 사망자의 명단과 신원 정보를 보란 듯이 공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은 미국과 달리 팔레스타인 발표가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상에 눈 감고 있다는 비판을 안팎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거부권 행사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예. 결국은 미국이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제사회 비난이 엄청나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현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 미국이 이스라엘을 빨리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달 안에는 이 전쟁이 끝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한 달 안 그동안에 민간인 피해가 또 역시 많이 나겠군요. 이스라엘 향한 국제사회 압박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스라엘 내 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네타냐후 정권이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자기네 연정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 표 콘크리트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강경 정책을 쓸 수밖에 없죠. 협상을 통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어느 정도 무슨 정전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어쨌든 민간인 희생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도적 통로라도 좀 더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투자 목적으로 엔화를 바꾸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은행에서 엔화가 떨어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100엔당 870원. 오늘 오후 3시 반 기준 원엔 환율입니다. 1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원화 강세 속에 일본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적 엔저 상황에 일본에 가려는 시민들도 늘었습니다. 엔화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제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여행 목적으로 엔화로 바꾸거나 투자를 위해 엔화를 사들이는 사람들이 늘면서 일부 은행 영업정에서는 엔화가 동나기까지 합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입니다. 제가 직접 엔화 환전을 해보겠습니다. 환전 좀 하려고 하는데 엔화 환전. 엔화가 없어요. 사설 환전소도 상황은 마찬가지. 빨리 나가줘요, 지금. 자신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막 가격이 너무 폭락을 하니까. 엔화를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엔화 예금 잔액도 늘었습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1조 1,300억 엔, 지난 4월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엔화가 올랐을 때 그런 한테크적인 부분 때문에 엔화를 사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역대급 엔저에 일본 기업도 당기 순이익이 느는 등 효과를 누리고 있어 우리 수출에는 중장기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엔저로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 관광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 관광객 입장에서는 해외여행 비용이 비싸지는 거다 보니까 멀리 유럽이나 미국을 나가는 대신에 가까운 우리나라를 찾는 건데요. 이 인기의 바탕에는 K-팝과 K-푸드가 있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족들과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하루카 씨. 어제 먹었던 다양한 한국 음식 사진을 보여줍니다. 성수동, 인성수동. 아, 성수동.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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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면동餃子, 만두. 오케이. K-팝과 K-푸드를 좋아해 한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Korean food, very delicious. 삼겹살, 김밥. あとなんだろう, chicken. I like Korean food and Korean culture. 여기에 일본인들이 엔화 가치 하락으로 해외 여행의 부담을 느끼면서 I went to Korea 4 years ago. I feel these days it is more expensive than before. About 30% more expensive. 미국이나 유럽 대신 한국 여행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Travel for Europe is more expensive than travel for Korea 5 times.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158만 명.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건 2012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먹고 즐길 거리를 찾아 개별적으로 한국에 온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 캐릭터 구경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포토부스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20대 한 초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도 단체로 오는 유커 대신 젊은 개별 관광객인 싼커 위주로 바뀌며 한국을 즐기는 관광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태양의 마술로도 불리는 오로라는 주로 북유럽 같은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죠. 최근에는 세계 곳곳에서 오로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밤하늘의 오묘한 초록빛이 일렁입니다. 어느새 붉은색이 더해져 장관을 이룹니다. 태양의 마술로 불리는 오로라입니다. 然后我们就是赶紧把手机拿出来，就该拍的都拍到了，非常震撼，非常好看。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입자가 지구 대기권 자기장과 마찰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주로 핀란드와 캐나다가 있는 고위도 지역에서 관측됐는데 최근 들어 더 많은 곳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로라를 만드는 태양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태양 활동의 극대기이기 때문에 태양 폭발이 많아지면서 오로라가 더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초만 해도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했던 중국 동북부에는 때이른 한파가 덮쳤습니다. 이틀 연속 고속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폭설이 내린 헤이룽장성에선 체육관이 무너져 중학생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오늘은 먼저 이 그림 한번 보시죠.
도철단 수레가 바람을 안고 달려갑니다. 높은 자리에 꽃의 여신 플로라가 앉아 있습니다. 네덜란드 부자들에게 명품으로 각광받은 줄무늬 튤립을 안고 있죠. 수레에 탄 광대들은 튤립 광풍을 일으킨 탐욕과 흑풍을 상징합니다. 이 허영의 수레를 서민들이 생업도 팽개친 채 저렇게 뒤쫓고 있습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유행했던 정물화를 바니타스라고 부릅니다. 허무와 허영을 뜻하는 라틴어죠. 정물화는 비싸고 진귀한 물건들을 늘어놓아 불을 과시합니다. 썩은 음식이나 해골도 고래 넣어 이렇게 경고합니다. 노파가 하녀들의 치장을 받으며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화장과 장식들은 그림 제목처럼 허영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울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허영의 쇼윈도죠. 그렇듯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과 남들의 평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잠언처럼 말이죠. 오늘 이 시대 허영의 쇼윈도가 바로 SNS입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대표 펜싱 선수였던 남현희 씨가 지난 몇 달 SNS에 올렸던 명품 사진들입니다. 3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차의 열쇠와 함께 이런 메모도 보여줍니다. 희대의 결혼 사기극을 벌인 전청조 씨가 차를 선물하며 보냈다죠. 사기라고 경고하는 댓글이 잇달자 남 씨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가 진실을 알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올리라고. 그러니까 사줬는데 왜 안 올리냐고 그러니까 서운해했어요. 남 씨의 SNS는 자신뿐 아니라 전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이는 쇼윈도였던 거죠. 뒤늦게 경찰 수사에서 전 씨가 남 씨를 내세워 사기친 금액이 26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20명이나 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남 씨도 사기 공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출국 금지까지 당했습니다. 난 전혀 몰랐다고 극구 부인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What do you guys think? Most expensive resort in Morocco. 부호의 상속녀를 사칭했던 애나 소로킨 역시 허영의 시장 SNS를 통해 뉴욕 사교계의 별로 떠올랐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부유층, 이른바 글리트리트 행세를 하며 동경을 자극하고 신뢰와 인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밟혀 21세기형 정신병, 이른바 관종의 극단적 종말을 보였습니다. 그 행각을 그린 드라마가 크게 성공했습니다만 한국판 글리트리트 사기극은 그보다 진화했고 더 극적입니다. 거기에 들러리를 썼던 남현희 씨 역시 적어도 그동안 누린 허영과 과시, 자기 기만의 대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가 일반인이 아니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에게 들려주고 싶은 또 하나의 잠언이 있습니다. 허영과 진실은 결코 부부가 될 수 없다. 11월 7일 앵커의 시선은 우리 시대의 욕망이었습니다. 날씨가 마치 겨울로 급변한 듯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겨울 외투 꺼내본 들 많으셨을 텐데요. 절기상 입동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도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3도로 예상되고요.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은 특히 영남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아침 기온 보시면 홍성과 대전이 2도, 대구 3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4도, 울산 19도, 부산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상에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번 주말 아침에는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